부채만 22조 원에 달하는 한국석유공사가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에는 머나먼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에서 벌어진 총체적 비리 사건입니다.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난 실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현지 주권이 억대 자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이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검은 돈을 끌어들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법인 자금 1억 5,900만 원의 실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책임자가 선택한 방법은 보고가 아닌 은폐와 뒷거래였습니다. 책임자는 거래처에 특혜를 약속하며 돈을 빌려 횡령금을 메꿨습니다. 공적 자금을 사유화하고 그 뒤처리를 위해 미래의 권한까지 팔아넘긴 셈입니다. 비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지 당국의 거액 과징금을 피하려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억 원을 정부 인사에게 뇌물로 건네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여기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카드 인출금 1억 9,200만 원까지 더해졌습니다. 공사의 동이 마치 누군가의 개인 지갑처럼 쓰인 정황이 역력합니다. 문제는 석유공사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미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린 시점이라 그 충격은 더 큽니다. 실외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뼈아픈 악재가 터진 것입니다. 비리 보도가 확산되자 한국석유공사는 즉각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통해 국민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이번 일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위 직원에 대한 엄중 징계는 물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해외 법인의 고질적인 감시 사각지대를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국내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향후 해외 모든 사업장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번 카자흐스탄 비리 사건은 단순한 금전 사고를 넘어 공공기관의 해외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첫째, 횡령과 뇌물, 법인카드 유용 등 비리의 종합 세트가 확인됐습니다. 둘째, 자본 잠식 상태에서도 내부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공사는 수사 의뢰와 전수조사를 약속하며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띈 석유공사가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수사 결과와 후속 조치가 공사의 운명을 가를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투명한 경영만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들의 평균 자산만 무려 27억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95억 원을 찍은 홍보기획비서관부터 엔비디아 주식만 3만 주를 가진 대사까지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단연 이장형 법무비서관입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테슬라 광신도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본인과 자녀 명의를 합쳐 테슬라 주식만 무려 2만 2천 주, 평가액은 94억 원이 넘습니다. 놀라운 건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타는 차도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0년 전후로 집중 매수한 덕분에 수익률만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니 선고안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가 하면 노재헌 주중대사는 AI 대장주 엔비디아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본인과 아들 명의로 엔비디아 주식 3만 주를 보유하며 전체 재산 1위인 53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서학개미들의 꿈을 공직자가 몸소 실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공직자들이 왜 이렇게 해외 주식에 진심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애플과 테슬라, 디즈니 등 미국 우량주를 고루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돈의 흐름을 읽는 분들이라 그런지 포트폴리오가 참 글로벌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산 공개에서 눈에 띄는 건 주식만이 아닙니다.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신고했는데요. 국내 부동산 규제를 피해 해외로 눈을 돌린 글로벌 부동산 투자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가상자산도 빠지지 않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은 12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에어드랍 등으로 들어온 코인들이 섞여 있어 소각도 못하고 들고 있다는 웃지 못할 사연도 공개됐습니다. 금의 진심인 분도 계십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의 배우자는 순금만 무려 3kg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금값이 폭등하면서 이 금의 가치만 8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주식, 부동산에 이어 안전자산인 금까지 꽉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공개 대상 중 이민주 비서관의 주식 포트폴리오도 독특합니다. LG화학, 네이버, HLB 등 바이오와 IT를 넘나드는 분산 투자를 보여줬는데요. 자산의 절반은 주식, 절반은 부동산으로 나는 철저한 배분이 인상적입니다. 반면 재산이 가장 적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은 4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경북 영천의 논과 과수원, 창고 등 직함에 걸맞은 전형적인 농업 기반 자산이었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분석된 고위공직자 2,581명의 데이터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48.8%가 여전히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서울에 있는 공직자 주택 10채 중 4채는 강남 3구에 몰려 있었습니다. 강남구 229채, 서초구 206채 등 똘똘한 여러 채를 강남에 박아둔 셈인데요. 강남 불패 신화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견고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끝판왕이라고 불린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무려 42채를, 박민규 의원은 13채의 주택을 보유했었죠.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위반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부동산 시장의 거물로 활동해왔던 격입니다. 특히 강남 3구 집중 현상은 정책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카드를 다시 꺼내든 만큼 공직사회 내 다주택자들도 이번에는 버티기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갭투자로 사퇴한 차관이나 논란으로 집을 판 금감원장의 사례처럼 재산 공개는 늘 공직자들에게 아킬레스건이었는데요. 강력한 세제 압박이 시작되면 이들의 자산 지도도 부동산에서 주식이나 금으로 더 빠르게 이동할지 모릅니다. 이번 공개를 통해 본 고위공직자들의 자산 지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테슬라 2만 주와 엔비디아 3만 주, 그리고 여전히 견고한 강남의 주택들, 이것이 대한민국 파워 엘리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정보를 선점하고 흐름을 읽는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는 게 답일까요? 확실한 건 그들은 이미 돈 냄새를 맡고 양도세 폭탄을 피해 가장 유리한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내일 당장 고위공직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세금 82%를 뚫고 강남 건물주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테슬라 2만 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불평 한마디 없이 24시간이라는 완벽한 노동자. 그런데 몸값은 당신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예고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밥그릇을 깨러온 잔혹한 현실입니다. 현대차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아트라스는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인간 노동의 유통기한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숙련공 3명이 교대로 해야 할 일을 이 녀석은 단돈 1,400만 원의 유지비로 해치워버립니다. 기업의 계산기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사람 3명에 3억을 쓸래? 아니면 로봇 한 대에 2천만 원을 쓸래? 답은 정해져 있죠. 이 압도적인 가성비의 폭력 앞에서 인간의 땀방울은 그저 비효율적인 비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일 수 없다며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거라는 본능적인 공포, 바로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마치 200년 전 기계를 때려 부수던 영국 노동자들의 러다이트 운동이 21세기 한국에서 부활한 셈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노사 갈등 따위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이 노동의 주체를 인간에서 AI로 교체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정신, 즉 메가 트렌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를 보호하려던 노란봉투법이 이 흐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파업이 쉬워진다. 하청까지 책임져라? 기업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럼 골치 아픈 사람 대신 군말 없는 로봇을 쓰겠다는 명분만 쥐어준 꼴이 됐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볼까요? 미국 테슬라 공장엔 이미 로봇 옵티머스가 걸어다니고 독일 BMW 공장에도 로봇이 투입됐습니다. 경쟁자들은 이미 F1 레이싱카를 타고 달리는데 우리만 소달구지를 지키겠다고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중국의 다크팩토리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조명조차 켜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로봇 군단이 24시간 물건을 찍어냅니다. 이 살벌한 효율성 전쟁에서 사람을 써야 한다는 윤리적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현대차는 2028년 미국 공장부터 로봇을 투입합니다. 노조는 반발하지만 회사는 압니다. 지금 로봇을 도입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요. 회사가 망하면 노조가 지키려던 일자리도 증발합니다.
더욱 소름 돋는 미래는 재귀적 생산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로봇이 로봇을 조립하는 시대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일할 사람은 사라지는데 로봇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며 그 빈자리를, 아니 원래 있던 자리까지 채울 겁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그럼 인간은 다 굶어 죽으란 말이냐?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천재들은 로봇 세를 제안합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은 만큼 세금을 걷어 쫓겨난 인간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급진적인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사회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데 제도는 거북이 걸음입니다. 로봇을 산업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는 육성론과 인간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보호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죠. 시장은 이미 승자를 결정했습니다. 아틀라스 공개 직후 현대차 주가가 폭등했죠. 자본은 자동차 회사가 아닌 로봇 기업에 베팅했습니다. 머리띠를 두른 투쟁가가 아니라 차가운 금속 심장을 가진 로봇이 미래의 수익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변화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둑을 쌓아 막으려는 자는 휩쓸려 죽고 서핑보드를 타고 그 위에 올라타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이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 우리는 둑을 쌓을 것입니까? 보드를 준비할 것입니까? 50대, 60대 숙련 노동자에게 이제부터 코딩을 배우라 하는 건 잔인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반복 노동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이제 노동의 정의를 힘쓰는 일에서 로봇을 지휘하는 일로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 세대는 공장에서 땀을 흘려 일하는 인간을 역사책에서나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육체 노동의 종말은 막을 수 없는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치열한 협상입니다. 로봇을 들이지 마라가 아니라 로봇이 벌어온 막대한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따져 물어야 할 때입니다. 투쟁의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을 거부하는 건 마치 스마트폰 시대에 공중전화를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대 정신은 개인의 의지로 꺾을 수 없습니다. 적응하느냐, 도태되느냐, 선택지는 단 두 개뿐입니다. 로봇 아틀라스는 묻고 있습니다. 인간이여,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영원히 고된 노동 속에 남을 것인가? 불 꺼진 공장, 그 안에서 빛나는 로봇의 푸른 눈빛. 그 서늘한 빛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코드 K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진 축하해 김대리. 예전엔 축배를 들 이 인사가 요즘엔 사형 선고처럼 들린답니다. 제발 승진 좀 안 시켜주면 안 되나요? 라고 애원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단순히 야망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던 리더십의 유통기한이 끝난 걸까요? 오늘 그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2030 직장인 2명 중 1명은 리더가 되지 않아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초급 간부 경쟁률은 0.2대 1까지 추락했고 심지어 서울대 교수들조차 70%가 정교수 승진을 보류하는데요. 직장인의 꽃이라던 임원 자리가 이제는 독이 든 성대로 변해버린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독하게 낮은 가성비입니다. 승진해서 월급 몇십만 원 더 받는 것보다 책임져야 할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비정상적으로 크기 때문인데요. 대기업은 업무 과중을, 중소기업은 성과 책임을 기피 이유 1위로 꼽았습니다. 내 웰빙을 팔아서 회사의 보스가 되긴 싫다 하는 아주 영리한 거부죠. 하지만 이 현상을 단순히 게으름으로 치부하면 기업은 망합니다. 젠지는 이전 세대보다 웰빙을 위해 리더십을 거절할 확률이 1.7배나 높은데요. 이들은 나를 관리하는 보스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환경을 원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파괴적 개념이 바로 의도적 언보싱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주도한 의도적 언보싱은 보스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리더를 통제자에서 조력자로 완전히 바꾸는 문화혁명인데요. 명령과 통제라는 낡은 옷을 벗고 질문을 던져 팀원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코칭형 리더십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요즘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 정보가 평등하고 자율성을 목숨처럼 아끼는데요. 까라면 까라는 식의 수직적 구조에선 이들의 천재성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스가 되길 거부함으로써 조직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해법의 첫 번째 단추는 의사결정의 분산입니다.
실무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된다면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해물을 치워주는 서번트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되는 것이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영향력의 확장이 되도록 설계를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상의 재정의입니다. 미국 대학들처럼 직급 간 연봉 격차를 확실히 벌리거나 승진을 미루어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다양한 커리어 트랙이 필요합니다. 승진이 유일한 보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실무 전문가로 남아도 충분히 대우받는 멀티트랙이 조직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실제로 현대차나 SK는 직원이 원하면 승진을 늦춰주는 제도를, 두산은 스스로 승진을 요청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억지로 리더를 앉히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스스로 리더가 되고 싶게 만드는 유인책이 핵심입니다. 이제 기업은 인재를 모시는 리더십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언보싱은 관료주의라는 비계를 걷어내고 조직을 가볍게 만듭니다. 중간 관리자가 사라진 자리에 신뢰와 자율이 채워지면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 직급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실력과 영향력에서 나오는 구조, 그것이 미래 기업의 모습입니다. 그럼 리더 없이 배가 산으로 가면 어쩌죠? 라는 걱정도 있죠. 그래서 의도적 언보싱은 체계가 없는 혼돈이 아닙니다. 명확한 공동의 목표와 심리적 안정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리더는 무엇을 할지 정해주기보다 왜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공유하는 아키텍트가 되어야 합니다. 통찰력 있는 기업들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젠지가 리더가 되기 싫은 게 아니라 꼰대 보스가 되기 싫다는 것을요. 이들은 자신의 가치가 조직의 목적과 일치할 때 그 어떤 세대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합니다. 이들에게 리더십은 지배가 아닌 기여의 수단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보죠. 첫째, 승진 기피는 낡은 보상체계와 과도한 책임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둘째, 해법은 관리자를 통제자에서 코치로 바꾸는 의도적 언보싱에 있습니다. 셋째,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 설계만이 미래 인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성공의 척도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임파워먼트 시켰느냐로 결정됩니다. 보스가 되기보다 언보스가 될 때 조직은 비로소 진정한 혁신의 엔진을 돌리게 됩니다. 승진을 거절하는 직원을 탓하기 전에 우리 회사의 리더십이 혹시 20세기에 멈춰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보상이 확실하고 책임이 즐거운 리더십 문화가 정착된다면 제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라는 목소리는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적당한 안정을 택하는 실무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문법을 쓰는 리더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26만 원, 하이닉스 150만 원. 이제 이 파격적인 숫자가 대한민국 증시의 뉴 노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26만 원 고지에 오르면 코스피는 꿈의 7천선을 밟게 되는데요. 오늘 그 찬란한 비전과 반드시 넘어야 할 지뢰같을 동시에 해부해드립니다. 이번 랠리의 핵심은 평가 방식의 대전환입니다. SK증권은 반도체를 더 이상 경기 사이클주가 아닌 AI 성장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산 가치인 PBR이 아닌 수익 가치인 PER 13배를 적용하면 26만 원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고지입니다. 글로벌 IB들도 메모리 사이클에 맞서지 말라며 일제히 목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의 PER은 9배 수준으로 미국 마이크론의 13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성능은 압도적인데 가격은 저렴한 역대급 저평가가 해소되는 순간 폭발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에 HBF라는 비장의 무기가 대기 중입니다.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는 HBM이 AI의 속도를 결정한다면 HBF는 AI의 방대한 기억력을 책임질 허리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낸드와 패키징에 강한 삼성에게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 열린 셈입니다.
지수 측면에서도 역사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삼성전자가 26만 원이 되면 코스피는 연초 대비 60% 이상 폭등하며 7,000선을 넘보게 됩니다. 이는 미국 S&P 500의 상승률을 2배 이상 앞지르는 수치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증시의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5년 만의 특별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자석입니다. 실적은 엔진이 되고 배당은 연료가 되어 삼성전자를 26만 원이라는 전인미답의 고지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환상 뒤에는 차가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거센 추격입니다. CSMT가 D램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며 우리 텃밭을 잠식하고 있는데요. 기술 격차가 한 뼘이라도 줄어드는 순간 삼성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HBM과 DDR5 같은 고성능 메모리에서 중국이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평균 판매 단가 하락 압력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주가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분석도 중국의 추격 속도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한 전제입니다. 수급 측면의 지뢰밭도 여전합니다. 주가가 17만 원을 터치하자마자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던진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큰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상황에서 14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공매도 잔고는 주가가 주춤할 때마다 하락의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코스피의 삼성전자 의존증은 양날의 검입니다. 삼성이 26만 원을 향해 질주할 때는 축제지만 작은 악재의 삼성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시스템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7,000P의 기쁨만큼이나 추락의 공포도 커진 상황이죠. 결국 지금의 삼성전자는 평가 방식의 혁명과 수급의 저항이 정면 충돌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글로벌 표준 밸류에이션으로 진입하느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싸움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자신감 있게 목표가를 올리는 것은 견조한 실적 덕분이지만 투자자들은 그 자신감 뒤에 숨겨진 중국발 공급 과잉과 AI 수익성 의구심이라는 변수를 면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합니다. 2038년 HBF 수요가 HBM을 넘어설 것이라는 장기 전망은 가슴 벅차지만 그 10여 년의 여정 동안 우리가 넘어야 할 파도는 생각보다 높고 거칠 것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핵심 기술의 주도권을 지키는지 지켜보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26만 원 시나리오는 삼성의 8기통 실적 엔진과 HBF라는 신대륙 발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0조 공매도와 중국의 추격이라는 가시밭길을 통과해야만 그 끝에 있는 황금 성배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도전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 전략입니다. 1,000조를 넘어 2,000조를 향하는 여정이 거품이 아닌 실체로 증명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계 금융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가 지뢰밭을 뚫고 26만 원 안착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정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사코드 K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100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으로만 25만 원을 떼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딱 그 꼴이에요. 작년 매출 300조라는 역대급 성적을 냈는데 정작 속을 까보니 미국의 관세로만 7조 원 넘게 뜯겼거든요. 우리 기업이 피땀 흘려 번 돈이 미국 국고로 증발한 셈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다시 한번 관세 25% 폭탄을 던졌거든요. 더 황당한 건 그 이유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다 합의했는데 왜 한국 국회는 법을 안 바꿔주냐 하면서 대놓고 우리 국회를 저격했어요. 집안 싸움 때문에 약속이 깨졌으니 돈을 더 내놓으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작년에 이미 관세의 매운맛을 뼈저리게 봤어요. 현대차가 4조 1천억 원, 기아가 3조 1천억 원을 그냥 세금으로 냈거든요. 아무리 차를 많이 팔아도 미국 정부 창고에 수익을 다 바쳐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알던 그 잘나가는 K자동차의 모습일까요? 특히 전기차 상황은 정말 눈물겨울 정도예요. 한때 1년에 12만 대 넘게 팔리던 미국 수출량이 작년에는 1만 대 수준으로 90% 가까이 뚝 떨어졌거든요.
보조금은 끊기고 관세벽은 높아지니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땅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요. 작년 11월 한 달 동안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전기차가 딱 13대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광활한 미국 대륙 전체에서 우리 차가 하루에 한 대도 안 팔린 날이 수두룩했다는 뜻이죠. 관세라는 거대한 장벽이 우리 수출의 혈관을 꽉 막아버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연일 한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한국 국회가 입법화를 안 했으니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외교적 합의가 국내 정치에 부딪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관세 카드를 꺼내든 건데 정말 영리하고 무서운 전략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실용 외교를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정상끼리 만나서 웃으며 악수하고 위대한 합의를 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기업들이 맞는 관세 폭탄은 하나도 못 막아주고 있잖아요. 말뿐인 외교가 우리 기업들의 곳간을 비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요. 관세 25%가 현실이 되면 우리 차는 가격 경쟁력을 아예 잃게 돼요. 미국 소비자가 굳이 비싼 세금이 붙은 한국 차를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국 차를 팔려고 가격을 깎아주는 마케팅비를 더 써야 하고 그만큼 이익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공장이에요. 관세를 피하려면 결국 미국 현지 공장을 풀 가동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울산이나 광명 공장들은 일감이 없어서 빈 깡통이 될 처지예요. 우리 땅에서 만든 차를 미국에 보낼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곧 우리 일자리 문제이기도 해요. 수출 물량이 미국 생산으로 넘어가면 국내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의 자리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입김 하나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셈이에요.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 미국에 파는 GM 한국 사업장도 초비상이에요. 만드는 족족 미국에 보내는 구조라 관세 25%는 그냥 사망 선고나 다름없거든요. 이러다 한국에서 철수하는 거 아니냐는 무서운 소문이 다시 돌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미국에만 매달리지 말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미국이 문을 걸어 잠근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유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작년 유럽 전기차 시장은 30% 가까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탈출구로 떠올랐어요. 하지만 유럽이라고 쉬울까요? 유럽도 자기네 산업을 지키겠다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거든요.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우리 차의 족쇄를 채울 수 있는 환경이라 특정 국가에만 목매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위기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정부는 이제 실용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정상 간의 친분 과시보다는 국회를 설득하고 미국 의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관세로 다 날아가는데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건가요? 현대차그룹은 일단 미국 조지아주에 지은 공장을 빨리 돌리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관세 낼 바엔 거기서 다 만들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이 텅 비어버리는 공동화 문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또 다른 숙제예요. 설상가상으로 올해 미국 아차동차 수요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시장은 쪼그라드는데 세금은 더 내야 하니 가격을 올려서 대응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야말로 퇴로가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트럼프의 구호는 우리에게 거대한 해이며 다가오고 있어요. 자동차는 시작일 뿐이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우리 먹거리 산업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는 과연 이 폭풍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업들은 겉으로 화려한 성적표를 들고 있지만 속으론 울고 있어요. 밖으로는 관세랑 싸우고 안으로는 수익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으니까요. 정부의 외교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을 거예요. 관세 25%가 진짜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지 앞으로의 몇 달이 우리 자동차 산업의 10년을 결정할 중요한 시간이에요. K자동차가 이 거친 파도를 넘고 다시 질주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의 외교가 결국 우리 자동차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미국의 안방을 다 내주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8만 달러 선이 처참하게 깨졌는데요. 이게 단순한 가격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 모든 자산이 함께 침몰하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거든요. 고점 대비 40%나 폭락한 지금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건 코인 투자자가 아니라 의외로 상장 기업들이에요. 비트코인을 보물단지처럼 쌓아뒀던 회사들의 재무제표에 수조 원대 구멍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돈줄이 맞힌 기업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비트코인이 여기서 10%만 더 빠질 때 벌어질 일인데요. 마이클 버리는 이때부터 자본시장이 사실상 마비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기업들이 담보로 잡힌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은 당장 돈을 갚으라고 목을 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살기 위해 뭘 할까요? 눈물을 머금고 가지고 있던 진짜 금과 주식을 시장에 닥치는 대로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코인판에서 불이 났는데 내 주식 계좌와 금값이 함께 타버리는 황당하고도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니까 안전하다는 믿음도 이번에 완전히 박살났는데요. 전쟁 위기 속에서 진짜 금값은 천장을 뚫고 올라갈 때 비트코인은 바닥을 뚫고 내려갔어요.
결국 위기 상황에선 아무 쓸모없는 투기 자산일 뿐이라는 게 증명된 셈이에요. 설상가상으로 트럼프가 지명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케빈 워시는 지독한 매파로 유명한데요. 시장에 풀린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겠다는 사람이 등판하자 돈 냄새 맡은 기관들은 벌써 8조 원이 넘는 자금을 ETF에서 빼내 도망치고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은 월가의 시스템 안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예전엔 코인 시장만 망하고 끝났지만 이젠 파생 상품과 담보대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도미노 하나가 쓰러지면 내 퇴직연금 펀드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버리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추락하는 시나리오를 블랙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때가 되면 코인을 캐던 채굴업체들이 도산하고 그들이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며 매수자가 아예 사라지는 공포의 구간에 진입하게 돼요. 유동성이 메마른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는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릴 수 있어요. 작은 매도세에도 가격이 수직 낙하하는 현상이 반복될 텐데요. 설마 더 빠지겠어? 라고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반토막이 날지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연결고리가 시험대에 오른 순간인데요. 내가 코인을 안 한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내 주식, 내 펀드, 심지어 금투자까지 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리스크 관리자들은 이미 경영진에게 더 늦기 전에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권고를 내리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누군가 탈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투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거예요. 비트코인 ETF가 시장을 안정시킬 줄 알았지만 오히려 변동성을 전염시키는 통로가 되어버렸는데요.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ETF 환매가 나오고 그게 다시 비트코인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굴레가 완성되어 버린 거죠. 물론 비트코인 시총이 전체 시장에 비해 작다는 반론도 있지만 문제는 심리예요. 가장 공격적인 자산인 코인이 무너지면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다른 자산까지 모두 팔아치우는 패닉셀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토큰화된 금속 같은 파생 상품들이 붕괴하면 담보 가치가 실시간으로 삭제되는데요. 이건 마치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던 상황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위기는 기회다라며 물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엔 바닥 아래에 지하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이클 버리의 경고대로 시스템이 붕괴하는 중이라면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대피소로 숨는 게 먼저니까요. 앞으로 며칠간이 비트코인의 운명을 결정할 골든타임이 될 것 같아요. 7만 달러 선마저 무너진다면 그 이후에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연쇄 폭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장의 경고음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지금은 수익을 낼 궁리보다 어떻게 하면 이 파도 속에서 내 소중한 원금을 지킬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비트코인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마이클 버리의 예언처럼 모든 자산을 끌고 내려가는 자살폭탄이 될까요? 시장의 신호는 명확해요. 안전벨트를 꽉 매라는 거죠. 자산시장의 대격변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돼요. 이번 비트코인 사태가 그 시작점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지켜봐야 해요. 여러분은 이 죽음의 소용돌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주식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다 팔고 도망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지도 몰라요. 재무장관 베선트와 연준 의장 워시, 이 두 실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진짜 보스가 따로 있거든요. 전설적인 투자자 드러켄 밀러가 짠 시나리오가 2026년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어요. 드러켄 밀러는 지난 3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단 한 번도 돈을 잃어본 적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와 손잡고 영국 중앙은행을 무릎 꿇린 실력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죠. 이제 그의 제자들이 미국의 나랏돈을 관리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자리를 싹 다 차지했어요. 재무장관 베선트는 드러켄 밀러 밑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전략을 짠 분신 같은 사람이에요. 연준 의장 워시 역시 드러켄 밀러의 펀드에서 10년 넘게 파트너로 호흡을 맞췄죠. 사실상 드러켄 밀러 팀이 미국의 돈줄과 정책이라는 양대 산맥을 모두 손에 쥐게 된 셈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 거의 가족처럼 끈끈하다고 말해요. 제자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도 스승님이 평소 즐겨 쓰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써요. 스승에게 배운 경제관과 말습관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 미국의 공식 국가 정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공유하는 드러켄 밀러 경제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건 바로 부채 폭탄에 대한 공포와 재정 지출의 강력한 규제예요. 드러켄 밀러는 미국의 과도한 복지 지출과 재정 적자를 국가적 재앙으로 보고 제자들에게 이를 바로잡으라고 주문해왔어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매파로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드러켄밀러는 코로나 시절 연준의 대응이 너무 늦어 물가 폭주를 초래했다고 독서를 퍼부은 적이 있죠. 그의 제자인 워시 의장 역시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푸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진짜 갈등 지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고관세 정책에 대해 스승인 드러켄밀러가 이미 작년 초부터 결사반대해 왔다는 사실이죠. 그는 관세는 결국 미국인이 내는 소비세일 뿐이라며 10% 이상의 관세는 경제를 파괴할 것이라고 일찍이 경고했어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고관세를 때려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려 하지만 경제수장인 베선트와 워시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시장 논리를 중시해요. 대통령의 고집과 경제수장들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2026년 미국 경제의 향방은 이 제자들이 대통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렸어요. 월가의 거물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켄밀러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며 관세 정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제이미 다이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성장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죠. 빌 에크먼 같은 투자자들도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 핵전쟁을 벌이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어요.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내년 중간선거를 걱정하며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유권자들이 경기 침체라는 처벌을 내리기 전에 백악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재무장관 베선트 역시 백악관 내부에서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며 완급 조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연준 지명자 케빈 워시에 대한 시장의 공포도 드러켄밀러가 직접 나서서 달래고 있어요. 워시가 매파로 낙인 찍혀 국채금리가 요동치자 그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라며 변호했죠. 실제로 워시는 과거 금융위기 당시 누구보다 과감하게 금리 인하에 찬성했던 실용주의자이기도 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AI를 통한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드러켄밀러와 워시는 실리콘밸리 인맥을 통해 AI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인위적인 관세 장벽보다는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죠. 재밌는 점은 이들의 인연이 쿠팡이란 기업과도 깊게 닿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드러켄밀러는 쿠팡의 초기 투자자로 큰 수익을 올렸고 워시 지명자는 쿠팡의 사회이사로 활동하며 실무를 익혔죠. 스승의 투자 안목과 제자의 경영 참여가 한국 기업을 매개로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결국 2026년의 미국 경제는 대통령의 관세 폭주와 드러켄밀러 사단의 시장 원칙 사이에 치열한 밀당이 될 거예요. 베선트와 워시가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남을지 아니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제의 파수관이 될지가 핵심이죠. 그들의 선택 하나에 우리 주식 계좌와 전 세계 환율이 요동치게 될 거예요. 시장은 이미 이들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워시의 지명 소식에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은 건 시장이 그만큼 드러켄밀러식 긴축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죠.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백악관 너머에 있는 진짜 설계자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분주해요. 만약 드러켄밀러의 예언대로 관세가 경제 핵겨울을 불러온다면 베선트와 워시는 과연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승에게 배운 유연함을 발휘해 트럼프와 시장 사이에서 절묘한 타협점을 찾아낼까요? 이들의 사제관계가 단순한 인맥 넘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트럼프의 트윗보다 드러켄밀러의 과거 인터뷰를 보는 게 더 정확할 정도예요. 그가 부채를 경고하면 예산이 깎이고 그가 기술을 강조하면 AI 관련주가 움직이는 세상이 온 것이죠. 월가의 전설이 키운 두 제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권력을 손에 쥐었어요.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시장 논리, 그리고 관세에 대한 적대감까지 이 드러켄밀러 패키지가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색깔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백악관 주인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대를 잡은 스승의 그림자를 봐야 해요. 대통령은 바뀌어도 월가의 자본과 논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드러켄밀러 사닥이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과연 이들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시장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정치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리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고집과 드러켄밀러의 논리 중 누가 결국 승리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어떤 줄타기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HBM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리죠. 그런데 이제는 이보다 더 무서운 실력자인 HBF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판을 흔들고 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왜 이 생소한 이름에 사활을 거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우리 미래 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지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HBM은 데이터를 나르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정보를 실어 나르는 도로를 엄청나게 넓게 만들고 그 위에 메모리 칩을 층층이 쌓아 올린 형태거든요. AI가 공부해야 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빨리 처리하려고 만든 거예요. 하지만 HBM에게도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칩을 너무 높게 쌓다 보니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만드는 과정이 까다로워서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바로 오늘 주인공 HBF예요. HBF는 쉽게 말해 이 도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법의 그물망이에요.
HBM이 정보를 나르는 도로라면 HBF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도로를 아주 촘촘하게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연결 기술이죠. HBM과 HBF의 차이점을 레고 블록으로 비유해 볼까요? HBM이 블록을 위로 높게 쌓아서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라면 HBF는 옆에 있는 블록들을 아주 가느다란 실로 촘촘히 엮어서 한 몸처럼 만드는 방식이에요. 위로 쌓는 게 힘들어지자 옆으로 연결하는 법을 찾아낸 셈이죠. 성능 면에서도 HBF는 대단해요. HBM은 칩 하나의 힘에 집중하지만 HBF는 전체 팀워크를 끌어올려요. 비유하자면 HBM은 속도가 엄청 빠른 슈퍼카고 HBF는 수만 대의 차들이 신호대기 없이 동시에 쌩쌩 달릴 수 있는 지능형 고속도로인 거예요. 특히 전기를 아끼는데 HBF가 최고예요. HBM은 열을 식히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쓰지만 HBF는 칩 사이사이를 최적의 길로 이어줘서 전력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거든요.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대한 센터 입장에서는 전기료를 아껴주니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왜 지금 갑자기 HBF가 뜨는 걸까요? 이제는 AI의 머리가 너무 커져서 칩 몇 개 쌓는 걸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수천 개의 칩을 하나로 묶어주는 초연결 기술이 필요해졌고 그게 바로 HBF인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흐름을 놓칠 리 없어요. HBM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두 공룡이 이제는 누가 더 튼튼하고 빠른 HBF 그물망을 만드느냐를 두고 2라운드 전쟁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밀리면 AI 시대의 주도권도 끝이라는 위기감이 대단해요. 반도체 시장의 기회는 이제 쌓는 기술에서 연결하는 기술로 이동하고 있어요. 칩 하나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중요하지만 그 칩들이 서로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가 승부처가 된 거죠. HBF는 바로 그 소통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HBM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HBM이라는 최고급 식재료를 HBF라는 환상적인 조리법으로 요리하는 관계라고 보면 돼요. 두 기술이 만나야만 우리가 상상하는 진짜 똑똑한 AI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탄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기술 이름은 복잡해도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반도체 전쟁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칩들을 잇느냐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에 바로 HBF라는 새로운 연결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인 큰손들도 이미 HBF 기술을 가진 회사를 찾느라 바빠요. 아무리 똑똑한 칩이라도 옆 친구와 대화하는 속도가 느리면 전체적으로 바보가 되기 때문이죠. 연결의 가치가 칩 자체의 몸값만큼이나 높아진 시대가 온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HBF 덕분에 반도체를 만드는 법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필요한 기능의 칩들을 HBF로 착착 이어 붙이기만 하면 되는 새로운 설계 방식이 대세가 될 거거든요. 결국 HBF는 반도체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이나 다름없어요. HBM이 불러온 AI 열풍이 1막이었다면 HBF는 그 열풍을 완성하는 화려한 2막이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엄청난 변화의 길목에 서 있는 셈이죠. 뉴스의 어려운 수치보다 이런 기술의 흐름을 읽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남들이 다 HBM만 말할 때 여러분은 HBF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이해하신 거니까요. 이미 전 세계의 영리한 자금들은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2026년 반도체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HBF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여기서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의 운명도 결정될 거예요. 우리는 그 짜릿한 대결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게 될 거예요. 낯선 기술 용어들이지만 여기까지 함께하신 여러분은 이미 반도체의 다음 페이지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층층이 쌓는 HBM을 넘어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HBF가 바꿀 세상, 생각만 해도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복잡한 기술 너머에 있는 세상의 변화를 보는 눈, 시사코드 K가 함께 키워드릴게요. HBF가 가져올 반도체 혁명은 이제 막 출발선을 넘었을 뿐이에요. 이 거대한 흐름의 끝에 과연 누가 웃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칩을 높이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서로 잘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두 기술이 만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요즘 주식시장 떠나서 다들 여기로 돈 싸들고 간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바로 원자재 시장 이야기인데요. 숫자로 보니까 이건 거의 머니 무브 수준이 아니라 돈의 홍수가 났다고 봐도 무방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구리 ETF에만 무려 2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구리뿐만이 아니에요. 금이랑 은에 투자하는 ETF에도 각각 5천억 원씩 합쳐서 1조 원이 넘는 돈이 쏠렸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우리가 국민주식이라고 부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담은 반도체 ETF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온 돈의 3배가 넘는 규모예요. 지금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눈이 반도체에서 돌덩이, 쇳덩이로 완전히 돌아갔다는 증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이 지금 정말 야수의 심장 아니면 버티기 힘들 정도로 출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리 가격 한번 보세요. 사상 최고가를 찍어서 와 간다 했는데 하루 만에 10%가 급락했어요. 투자자들 멘탈이 나가려는 찰나에 바로 다음날 보란듯이 6%가 다시 급등합니다. 3거래일 만에 마이너스 7% 갔다가 플러스 6% 갔다가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이랑 은도 마찬가지예요. 금 선물 가격이 5,000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은 선물도 8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레딧 같은 해외 커뮤니티 가보면 난리가 났어요. 제발 예전처럼 천천히 좀 오르면 안 되냐. 심장 딸려서 못 해먹겠다. 이런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이 무서운 변동성을 견디면서 돈을 싸들고 들어올까요? 이유는 딱 하나.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구리를 닥터코퍼라고 해서 단순히 경기 좋아지면 오르는 지표 정도로만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로 인공지능, AI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전력망 깔고 송배전망 늘려야 하죠. 여기에 전기차까지 보급되죠. 이 모든 과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구리랑 은이에요. 특히 은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 기판에 워낙 많이 들어가서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수요가 5만 4천 톤인데 공급은 3만 4천 톤밖에 안 될 거란 전망까지 나와요. 수요의 60% 정도밖에 못 채운다는 거죠. 전문가들, 예를 들어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원 같은 분들은 이걸 보고 구조적 수요라고 불러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AI 시대로 가려면 어차피 깔아야 하는 인프라니까 수요가 줄어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의 급등락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고 저가 매수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과연 이 상승이 100% 건강한 상승이냐는 거죠. 전문가들은 괴리를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실제 물건이 필요한 수요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발 투기 세력이 꼬이면서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삼성선물 옥지회 연구원도 실물 수급보다 투기적 매수세가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 오르듯이 원자재도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심리 때문에 가격 거품이 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중국 투기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그럼 뒤늦게 들어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 물려서 자산 크레바스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큰 흐름은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미군이 이란 무인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에 유가도 뛰고 금은 전쟁 나거나 불안할 때마다 오르는 안전자산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으니까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창고에 쟁여두고 있는 것도 팩트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해요. 아예 안 하는 건 바보지만 몰빵은 자살행위다. 재무설계사들은 포트폴리오의 3%에서 최대 10% 정도만 담으라고 해요. 반도체나 기술주처럼 주력으로 가져가기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요. 도이치뱅크나 바클레이즈 같은 글로벌 기관들도 단기적으로는 과열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논리가 탄탄하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급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죠. AI 시대의 쌀이 된 구리와 은, 그리고 영원한 안전자산 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지금, 이게 투기 세력이 만든 거품일까요? 아니면 10년 뒤에 봤을 때 아, 그때가 정말 쌌구나 라고 무릎을 칠 기회의 시작일까요? 부모 세대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렸다면 우리 세대는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안전벨트는 꽉 매셔야겠지만요. 이상하지 않나요? 라면 만드는 원재료인 밀가루 값도 내리고 국제 유가도 안정됐다는데 왜 우리가 사 먹는 라면 값은 요지부동일까요? 심지어 이번 달 라면 물가는 8%나 뛰며 역대급 기록을 세웠어요. 기업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그 비밀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볼게요. 보통 물가는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려야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경제학에는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로켓처럼 빠르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강력한 본드를 붙인 것처럼 절대 안 내려오는 현상을 말해요.
기업들의 첫 번째 핑계는 늘 누적된 원가 부담이에요. 밀가루값이 지금 좀 내렸어도 그동안 비싸게 사왔던 재고가 쌓여 있어서 당장은 못 내린다는 논리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원재료값이 오를 때는 재고가 남았어도 다음 날 바로 가격을 올리곤 해요. 두 번째 비밀은 인건비와 물류비라는 마법의 단어에 있어요. 라면 가루 값은 내렸을지 몰라도 공장 돌리는 전기세, 일하는 분들 월급, 마트까지 배달하는 기름값이 올라서 가격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죠. 사실상 모든 비용 상승을 라면 값에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더 영리한 시법도 있어요.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내용물을 슬쩍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원재료 함량을 바꾸는 식으로 이윤을 챙기기도 하죠. 겉으로 보기엔 물가가 안정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머니는 더 빠르게 털리고 있는 셈이에요. 그럼 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있을까요? 아니요. 주요 식품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재료 값이 높을 때 올려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중에 원재료 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을 고스란히 기업의 이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이죠. 라면은 서민 음식이라 함부로 못 올린다는 말도 옛말이에요. 이제는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본 라면보다 2, 3배 비싼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을 비싼 제품으로 유도하면서 전체적인 가격 평균을 끌어올리는 전략이에요. 게다가 라면 시장은 몇몇 대기업이 꽉 잡고 있는 과점 시장이에요. 한 곳이 가격을 내리면 다 같이 내려야 하는 경쟁 구조가 아니라 한 곳이 올리면 슬그머니 눈치 보며 다 같이 올리는 상향 평준화가 고착화되어 버린 거죠. 정부가 2%라고 홍보하며 기업들을 압박해도 소용없어요. 기업들은 이미 올린 가격을 내리는 건 경영상 어렵다며 버티거든요. 결국 고통은 오로지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에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는 서민들의 몫이 돼요. 밀가루값 하락의 혜택은 기업의 성과금으로 가고 인상 고통은 소비자의 밥상으로 오는 이 기묘한 구조. 언제까지 우리는 원재료 값이 올랐다는 뻔한 거짓말에 속아야 할까요? 이제는 기업의 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이 공개되어야 할 때예요. 사실 라면 하나가 100원, 200원 오르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쌓이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해요. 주식인 쌀값이 18%나 오른 상황에서 라면까지 사치가 되어버리면 서민들은 대체 무엇으로 배를 채워야 할까요? 최근에는 환율 핑계까지 더해졌어요. 1,450원이 넘는 고환율 때문에 수입 밀가루가 비싸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유가가 내리고 환율이 안정되어도 가격 인하 소식은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강력한 감시가 없다면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갑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길 테니까요. 결국 2%라는 안정적인 물가지표는 기업들에겐 가격 인상의 면죄부가 되고 우리에겐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에 속지 말고 기업들의 이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눈을 크게 두고 감시해야 해요. 물가가 올랐으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가장 위험해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윤 극대화에만 매몰될 때 그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식탁 물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인가요? 혹시 가격표를 보며 몇 번이나 망설이다 라면 한 봉지를 집어들진 않으셨나요? 그 라면 한 봉지에 담긴 기업들의 계산기를 생각하면 마냥 맛있게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내 월급은 쥐꼬랑이만큼 오르는데 기업의 이익은 조 단위로 치솟는 현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점점 얇아지는 우리들의 라면 면발. 이 불공평한 게임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강제성과 소비자의 깨어있는 의식이 동시에 필요해요. 앞으로도 기업들은 수많은 핑계를 댈 거예요. 기후위기, 전쟁, 물류 대란. 하지만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그들의 이익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기업이고 비용을 지불하는 건 소비자니까요. 숫자로 포장된 물가 안정의 허상을 걷어내고 진짜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경제를 꿈꿔봅니다. 라면 한 그릇 마음 편히 먹을 수 없는 세상이라면 그 경제 성장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해요. 여러분은 기업들의 가격 고수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밀가루 값이 내렸는데도 라면 값이 그대로인 상황, 납득이 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은 거대한 침몰선과 같아요. 1년에 무려 50만 명이 장사를 접고 시장을 떠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불황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장님들이 단체로 파산하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요즘 퇴근길 풍경을 보면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번화가는 활기를 잃었고 늘 북적이던 단골 호프집이나 PC방엔 임대 문의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어요.
그 많던 사장님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지만 아주 섬뜩해요. 물가가 오를수록 우리는 가장 먼저 밖에서 쓰는 돈부터 지워버리기 때문이에요. 술은 집에서 마시고 게임도 집에서 하는 집콕 소비가 사장님들의 목을 조이고 있답니다. 손님은 줄었는데 사장님들 앞엔 더 큰 벽이 버티고 있어요. 소득의 절반 넘게 쏟아부어야 하는 엄청난 대출이자 때문이죠. 뼈 빠지게 벌어서 은행 좋은 일만 시키다 보니 이제는 버틸 기운조차 증발해버린 거예요. 손님이 끊긴 자영업자들은 결국 거대한 부채의 늪에 빠졌어요. 무려 116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독성부채가 되어 사장님들을 옥죄고 있죠. 3명 중 1명은 벌어서 생계 유지조차 힘든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위기가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래를 꿈꾸며 창업했던 2030 세대가 가장 먼저 짐을 싸고 있어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셈이죠. 청년들이 떠난 자리는 은퇴 후 생계를 위해 떠밀려 나온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채우고 있어요. 이건 석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가까워요. 자영업이 노후 대책의 유일한 창구가 된 비극이죠.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인 사업자라기보다 본사와 플랫폼에 묶인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요.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랍니다. 프랜차이즈의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한숨부터 나와요. 물류비와 원부자재 비용이 매출의 40%를 넘고 베이커리는 70%에 육박하죠. 시작부터 돈을 벌기 힘든 기형적인 원가 구조를 안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본사의 갑질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아요. 물류비는 무조건 현금 선결제만 강요받고 할인은 점주가 독박 쓰는 구조거든요. 리스크는 점주에게, 돈은 본사가 챙기는 불공정 게임인 거죠.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각종 광고비도 무시할 수 없어요.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점주는 가격 결정권도 없어요. 돈 냄새 맡은 플랫폼들이 수수료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고 있거든요. 광고비가 정확히 어디에 쓰였나요? 라고 물어도 본사는 침묵해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점주는 자신이 얼마를 남기는지조차 알기 어렵죠. 데이터는 본사 가지고 점주는 결과만 감당하는 불평등한 관계예요. 이런 시스템의 실패가 결국 연간 50만 건의 폐업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이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랍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 앞 가게가 문을 닫는 건 단순히 밥 먹을 곳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상권의 몰락은 내 자산 가치가 깎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거든요. 동네 가게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면 결국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바닥나게 되는 법이죠.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동네 상권 전체가 죽어버려요. 우리 모두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돈의 흐름이니까요. 이제 각자 도생하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그리고 정부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해요. 상생은 도덕이 아니라 모두가 살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에요. 물류 조고를 투명하게 만들고 할인 정책에 대한 점주의 동의권을 보장해야 해요. 광고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시급하죠.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실패한 사장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자 부활전 시스템도 필요해요.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죠.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주식 차트가 아니에요. 물가에 치여 차갑게 내려간 우리 동네 사장님들의 셔터 소리에 집중해야 해요. 그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국가가 당장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설픈 프리미엄에 절대 속지 않아요. 요즘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린다고 울상이지만 진짜 괴로운 건 소비자입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눈높이는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졌거든요. 지갑은 얇아졌지만 수준 낮은 소비는 하기 싫은 이 지독한 딜레마가 지금의 숙박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불황기 소비자 심리의 첫 번째 키워드는 상대적 불안감입니다. 절대적인 돈이 부족해진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누려왔던 소비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사실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아끼기보다 품격을 지킬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숙제가 바로 실패 없는 선택입니다. 쓸 수 있는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한 번의 소비라도 절대 망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이 심리가 투영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최근 펜션의 몰락과 호텔의 독주입니다. 예전엔 감성 펜션이라는 이름 아래 조금 비싸고 불편해도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불황이 오자 소비자들은 냉정해졌습니다. 가격은 프리미엄인데 서비스는 업주의 배짱 영업에 기대야 하는 어설픈 프리미엄에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한 겁니다. 특히 청소해주세요 같은 요구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줍니다. 비싼 숙박비를 냈는데 왜 내 노동력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혹시 기업의 상술에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혜택이 모호한 리뉴얼 제품에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검증된 시스템, 즉 호텔로 망명합니다. 삼성급 호텔은 펜션보다 저렴하면서도 청결과 서비스라는 확실한 결과물을 보장합니다. 실패할 리스크가 0%에 가깝다는 점이 불황기 소비자들에게는 최고의 프리미엄이 된 셈이죠. 한편으로는 초고가 5성급 호텔이 여전히 붐비는 현상도 설명이 됩니다. 소비 수준을 낮추기 힘든 하방 경직성 때문에 어중간한 곳에 돈을 버리느니 확실한 만족을 주는 진짜 프리미엄에 한 번에 쏟아붓는 양극화 소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불황기 소비자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헷갈리기도 하죠. 이때 브랜드가 제공하는 규격화된 매뉴얼과 안정감은 그 혼란을 잠재워주는 가장 강력한 구매 요인이 됩니다. 반면 펜션업계가 던진 유료 청소 옵션 같은 악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가뜩이나 예민해진 소비자들에게 내 혜택은 모호한데 돈은 더 내라는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이죠. 이건 소비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혼돈만 가중시키는 꼴입니다. 결국 불황일수록 소비자는 전문성에 베팅합니다. 어설프게 프리미엄 흉내를 내며 고객에게 불편함을 전가하는 곳은 가장 먼저 퇴출당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인스타그램용 감성보다 관리된 시스템이 주는 안도감을 더 갈구합니다. 돈은 없지만 소비는 고급으로 하고 싶다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건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실패의 확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호텔이 제공하는 24시간 프론트, 매일 갈아주는 시트가 불황기 소비자들의 욕구 불만을 잠재워주는 거죠. 펜션이 제공하던 정겨움은 이제 관리 부재라는 리스크로 인식됩니다. 불황기 소비자에게 리스크는 곧 비용입니다. 내가 직접 설거지를 해야 하는 숙소는 아무리 예뻐도 소비자의 계산기에서는 마이너스로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장은 확실한 가성비와 압도적 프리미엄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어설픈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날카로운 검색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패 없는 선택을 하려는 본능이 시장을 정화하고 있는 셈이죠. 소비자들은 똑똑해졌고 동시에 지쳤습니다. 쇼핑 한 번에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알아서 하세요라는 식의 서비스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불황의 시대입니다. 호텔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합니다. 라는 메시지는 불황기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가장 달콤한 유혹이자 실패 없는 선택의 보증시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불황을 이기는 힘은 신제품 개발이 아니라 신뢰의 리뉴얼에 있습니다.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인테리어도 소비자에게는 그저 모호한 상술로 보일 뿐입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물건을 안 사는 것으로 표출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곳에만 돈을 쓰는 것으로 표출됩니다. 어설픈 프리미엄이 몰락하고 시스템이 승리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감성이라는 이름의 리스크에 비용을 지불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실패 없는 시스템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청소해주세요 라는 오만한 요구가 시장에서 거부당하는 이유, 그것은 불황기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과 혼돈을 제대로 읽지 못한 업보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도권은 확실함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빠듯한 예산 속에서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소비의 품격은 무엇인가요? 실패 없는 선택이 주는 안도감인가요? 아니면 여전한 감성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가 더 가난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격차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더 무서운 건
같은 청년들끼리의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국가 데이터처 자료를 뜯어봤더니 2030 세대 내에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무려 10.4배나 났습니다. 상위 20% 친구들이 순자산 5억 6천만 원을 찍는데 하위 20%는 5,400만 원에 그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 불리는 40대나 50대보다 청년층 내부의 불평등이 훨씬 심하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인데 누구는 벌써 자산가가 되어 있고 누구는 출발선에도 못 선 채 격차가 10년 넘게 벌어진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이중격차, 더블갭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다니느냐, 이 두 가지 조건이 맞물리면서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든 겁니다. 수도권에 살면서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높은 연봉에 부동산 자산까지 불어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반면 지방에 살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월급도 적은데 지역 부동산마저 침체되니 자산을 불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죠. 한국 30대 기업의 90%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 잔인한 격차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마음 아픈 지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목격한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노를 넘어서 체념하게 되고 결국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회와 단절된 채 방 안에만 머무는 은둔 청년이 무려 54만 명에 달합니다. 100명 중 5명이 넘는 수치죠. 이들이 왜 숨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취업난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서 혹은 남들과 벌어진 격차에 좌절해서 스스로 고립을 택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의 함정입니다. 한경협과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요.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둔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구직 1개월 차에는 은둔 확률이 15% 정도인데 3년 반, 그러니까 42개월이 지나면 이 확률이 50%까지 치솟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다시 해야지 했던 것이 3년이 지나면 절반은 방 밖으로 못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은둔 청년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5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들이 일해서 만들 수 있었던 생산 가치가 사라지고 실업급여 같은 정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1인당 연간 1,000만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은 격차가 좌절을 낳고 그 좌절이 다시 고립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그냥 쉬었음 상태일 때, 그러니까 아예 방문을 걸어 잠그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심리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청년들은 은둔 성향이 12%나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금 몇 푼 쥐어주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기형적인 격차를 줄이고 실패한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지금 54만 명의 청년을 방 밖으로 나오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가 10배 더 부자가 되는 걸 지켜보며 방문을 닫아버린 청년들, 그리고 그로 인해 매년 증발하는 5조 원의 가치. 여러분은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